안녕하십니까. 논리와 사고 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논정과 토론의 방법,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논정과 토론 방법을 함께 생각할 텐데요. 네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을 따라서 오류론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논정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쓰실 때도, 토론하실 때도 오류에 빠지지 않는가를 감안하고 생각하시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증이죠. 논증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토론을 하고 왜 논증을 하십니까? 논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논리학과 함께 수사학도 함께 발달했어요. 그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그 논정, 체계적인 어떤 논정의 논리적 구조뿐 아니라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수사학까지 발달하게 된 거죠.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대화하면서 내 의견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단 원칙에 맞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일, 그죠? 논정은 일방적인 설교나 혹은 사설, 광고, 연설과 달리 대화를 통해서 논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논정은 앞에 상대가 있고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페어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페어 플레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실상에서는. 그래서 오류론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상에서 워낙에 익숙하게 우리는 오류에 빠져서 표현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그렇게 설득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알게 되면 좀 더 그 오류를 피해가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토론에 가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을 우리 다음 시간에 살필 텐데요.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이 될 상대하고만 토론하라 그래요. 토론을 진지하게 하고자 하면, 판을 벌려놓고 대화할 때 대화할 사람과 대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런 룰이나 서로 이성적으로 이 대화의 룰과 원칙을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룰을 알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또 상대의 의견이 옳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또 그 상대의 의견이 틀렸고 내가 말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 또 더 나은 의견이라 생각을 하면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들이 오가는 가운데 보면 온갖 오류들뿐 아니라 잘못된 설득들,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통해서 다른 의견들과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토론에서 지지 않는 방법, 토론에서 반드시 이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38가지의 어떤 초식, 권법과 같아요. 그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면 되게 무지막지하게 음흉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하다 보면 혹은 상대가 그렇게 반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칙을 하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렇게 반칙으로 다가오면. 그래서 합리적인 룰 안에서 페어 플레이 하는 사람 아니면
그 토론을 보면 짜증이 나요. 보기가 싫어요. TV 토론에도 보면 반칙하는 사람들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반칙 그렇게 하고 밀어붙이면 듣는 사람들이 그 논리 정연한 토론의 원칙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청하게 되면 몰라요. 실제로 그 사람이 맞는 것인가 하고 속아 넘어가거든요. 다수에 의해서. 그러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공격 당하는 사람이 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합리적인 논쟁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필살기, 이기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어쨌든 논쟁의 목적은 내 의사가 관철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상대에게 대화적 성격을 지니는 그 원칙에 따라서 내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 논쟁이라는 것은 스포츠와 같은 겁니다. 그 대화와 담론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되게 즐거운,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하면서는 되게 즐거운 게임처럼 대화할 수 있고, 실제로 합리적인 추론들을 통해서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페어플레이 하면서 결과에 승복하는 게임이어야 되죠. 토론에서 내가 질 수 있어요. 당연히 응당 그것에 대해서 승복해야죠. 지면. 그리고 내가 이긴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제안들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 쾌감이 물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또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길들을 걸어가는 거죠. 딸하고도 어제 이렇게 토론을 했죠. 어떤 그 운동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가야 하는 것과 저는 같이 가자고 했는데 딸은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자기의 의사를 내는 거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저는 안 가고 평일에 가야만 한다. 주말에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이유들을 얘기했지만 딸이 이기는 아빠는 별로 없죠. 그 논쟁에 대해서 져주게 되죠. 그래서 평일날 같이 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마무리 졌습니다만, 어쨌든 서로를 설득하고 그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논쟁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논쟁함에 있어서, 대화함에 있어서, 토론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할, 또 지켜야 될, 또 지키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쇼펜하우어를 다루면서 좀 더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역지사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해석이라는 거죠. 상대가 주장하고 논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비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사랑의 원칙입니다. 사랑의 해석이에요. 사랑스러운 해석. 그 사람이 이렇게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그의 의도가 바른 의도로 표현했을 것이라는 것,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원칙, 상대의 입장에 대입시켜서 내가 그런 입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원칙이 있죠. 이 역지사지의 원칙이 있어야 토론이 즐겁습니다. 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게 깨어지면, 이게 없으면 싸움이 돼요. 싸움. 스포츠가 아니라, 게임이 아니고. 게임은 즐겁잖아요. 그럼 게임하는 거 즐거워야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막 싸우고 상대를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서로 즐거운 것이어야 되잖아요. 역지사지의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할 때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근거 제시의 원칙입니다. 주장을 하잖아요. 논증을 하잖아요. 그 논쟁을 하면 논거를 들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주장하게 되면 그 주장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할 때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설득하려면 그것에 전제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들, 이유들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입증의 원칙입니다. 논쟁에는 입증할 책임을 가져요. 논쟁을 하게 되면 왜 그런지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입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점 일탈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논쟁함에 있어서 그 논점을 잘 지켜가는 거죠.
다른 곳으로 세면 안 되고 이 이야기하다 저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야 되죠. 논점 이탈을 드는 경우가 있으면 이 화제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결론 내리지 못하고 훌쩍 넘어가 버리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이 허무하게 끝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문제의 결론을 맺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물론 결론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논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논점에서 일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논점의 4대 원칙이 바로 역지사지의 원칙, 그 근거 제시의 원칙, 그리고 입증의 원칙, 논점 일탈 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기 참 좋은 문제겠네요. 그죠? 처음에 역지사지의 원칙입니다. 대화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이는 바른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상대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어떤 의미인지 선의로 해석하려는 사람들과 대화해야만 대화가 즐겁죠. 내가 말하면 뭐든지 그 고깝게 여기거나 아니면 잘못 비판하려는 잘못 아주 이렇게 그 나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뭔가 끄집어내려고 생각하고 곡해하려 들면 대화가 재미없어요. 그리고 싫어요. 토론이 아니죠. 토론의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에는 역지사지의 원칙,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판단해서 말도 안 된다고 들어보나 마나라고 하고 짐작하고 듣기를 멈추어 버리는 것, 이건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대화는 기본적으로, 토론은 기본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링 위에 올라가는 거 있죠. 페어 플레이 하기 위해서, 게임하기 위해서 토론장에 앉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실상 승복하고요. 내가 지더라도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런 대화 속에서는 논쟁의 방법뿐 아니라 대화의 원칙들을 통해서 듣는 것과 배우는 것 유익들이 많아요. 상호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역지사지의 원칙이 상실되게 되면 대화와 논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터무니없는 주장 같더라도 뭔가 근거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자비의 원칙으로 이유를 듣고 난 이후에 조목 비판하는 것이 바로 논쟁의 1순위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이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듣고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거나 그 근거를 요구하거나 해서 토론에 임해야 되지, 이거 들어볼 것도 없다라고 잘라버리면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겠죠. 역지사지의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선한 의도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대의 주장에 허점과 비판을 위한 태도로 접근하면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의 상대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 상대를 그래서 페어플레이 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인정하고 그의 논쟁의 내용을 선의로 해석할 때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모두 친절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한국 사람 가운데 불친절한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라고 쏘아붙인다면 이건 역지사지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상대의 의견을 확대 해석해서 비판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고요. 그 위의 주장을 한국 사람 모두가 친절하다고 해석했다면 오해한 것으로 허수아비 공개가 오류에 해당되는데요. 자비로운 태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은 모두 친절하다고 주장했을 때는 이 대체적인 의미,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고 하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은 많죠. 불친절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다 말했을 때 이 표현이 역지사지의 의미로 그 상대 입장이 되었을 때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죄다 한국 사람 전체가 다 친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웃에게 친절하려고 애쓴다라고 생각하는 범위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역지사지의 원칙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서 이렇게 확대 해석해버리면
학대 해석에서 비판하면 그 허수아비의 오류의 논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상대 입장에 서라는 거죠. 논정할 때 나와 반대되는 입장에 생각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만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주장과 반대되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말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 것이라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본의 입장에 서서 대변인이 되어보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가 꺼낼 수 있는 무기와 논거들을 파악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돼요. 그럼 한국 사람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얘기하면 우리는 이거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 논거를 들어가야 돼요. 토론은 그런 거거든요. 그 증거를 대야 되거든요. 왜 한국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논거가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논거가 있겠죠. 일본에서는 고유의 영토다. 예전부터 강치자비를 했던 어부들이 드나들던 곳이다. 뭐 이런 이유들을 근거를 쭉 들겠죠. 그 근거들을 이해할 때 그 근거에 대한 반박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가 아니고서는 토론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논정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논거가 담긴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역지사지로 먼저 생각해야 상대를 설득하는 논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대의 무기가 뭔지를 알아보려면 상대의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역지사지가 되어 보아야 그 사람의 주장의 논거를 넘어서거나 비판하거나 또 부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지 이것을 선대하는 배려의 목적일 뿐 아니라 상대 입장에 서 볼 때 그런 거죠. 보통 변호사들이나 이제 이게 법정 게임들, 법정 이제 드라마들 보면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거죠. 그렇게 대비하지 않으면 패하게 되겠죠. 상대 입장에서는 원칙. 그래야 상대를 알고 상대의 주장을 알고 그 주장을 넘어서는 주장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대가 있는 거죠. 나 혼자만 있는 건 토론이 아니고 독백인 거죠. 그렇게 주장해봐야 안 먹히죠. 일본이란 상대가 있잖아요. 그죠? 독도를 놓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논거들을 부지런히 만들고 그 자료들을 부지런히 모아서 일본의 증거와 논거가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야 마주 앉았을 때 토론이 되고 대화가 가능한 거겠죠. 안 그러면 대화가 없으면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을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죠. 남북이 자리를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입장은 핵을 폐기하라죠. 근데 상대의 입장은 다른 입장이 있는 거죠. 역지사지로 그들의 입장에 섰을 때 어떠할까를 이해해야 그들에게 제시할 카드를 제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얻을 것들과 대비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상대가 없다면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이웃과 함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교와 협상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 문제만이 아닌 거죠. 우리 이웃하게 사는 남편과 아내, 또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후배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의 입장의 배려 속에서라야 그 친절한 대화일 뿐 아니라 서로를 설득하고 설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고 상대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들어줄 수 있는 이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겠죠. 대화하는 것. 이게 즐거운, 친구하고 대화하면 뭔가 생산적이고 좋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면 신뢰를 받습니다.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겠죠. 헛불렸습니다. 네. 근거 제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하려면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논증이라 할 수 있겠죠. 역지사지의 원칙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논증에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는 원칙인 거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논증인데 뿐 아니라 상대의 주장과 논증에서도 근거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상대가 주장할 때 주장하는 논거 있죠. 그걸 빠르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대화는 빠르게 진행되죠. 글을 보게 되면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논거가 뭔지를 보고서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지만, 대화는 여러분 소리가 한번 입 밖으로 흘러나오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의 내용과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논거들과 근거들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주장을 하더라도, 논증을 하더라도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장만 한다고 그게 상대가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라식 수술을 5년 전에 했습니다. 5년 전에 할 때 라식 수술을 할 때 설득을 했죠. 어떻게 설득했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라식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안경값 있죠. 비용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이 비용을 2년만 지나면 안경값보다 쌀 것이다. 그때 저렴하게 했죠. 특별한 행사가로 50% 할인해서 50만 원에 양쪽 눈을 다 했는데요. 1년, 2년만 지나도 안경값보다 훨씬 더 세이브하게 될 거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득 작업을 합니다. 금전적인 걸 설득을 했죠. 근거가 있죠. 라식 수술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라식 수술의 장점들을 읽어가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금전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안경값은 렌즈 값은 이제 눈은 점점 나빠지고 올라가고,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손이 분기점이 와서 많은 금액을 내게 되게 되고, 또 시기를 지나고 나면 라식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대단히 이렇게 유익들을 누리고 있죠. 지금도 세상이 달라지죠. 그 마이너스에 난시에다가 되게 막 이렇게 힘들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되게 즐겁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열리죠. 이런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함으로 상대를 설득해야 되고, 상대가 주장하는 그 주장에도 반드시 근거가 존재해요. 그 근거를 잘 파악해야 설득을 당하든 아니면 그 근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함을 통해서 비판하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거 제시의 원칙입니다. 근거를 잘 사용하고 제시하고 또 파악하는 훈련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말에는 다 근거가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표현하면 항상 근거가 따라가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쭉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 주장이 나오지만, 아니 먼저 주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나오겠지만, 그런 주장들의 근저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옵니다. 설득적인 글들에는, 말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 근거 제시를 해야 될 뿐 아니라 근거를 파악하는 귀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하지만 이런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죠. 말하는 자신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원칙 기반을 모른 채 논증이 아닌 주장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그건 주장일 뿐이지 설득력 있는 논증은 아니에요. 첫째, 아예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다면 왜 그런지 근거를 제시해보라 얘기하면, 왜 독도가 한국 땅이죠? 왜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듣는 입장에서 무슨 근거로 주장하는지 묻지 않을 뿐더러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죠. 일본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에 합당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잘못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의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인데요.
더불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독불장군이라고 얘기하죠. 그 피할 수 없는 설득 있죠. 외통수처럼 설득을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싫어 하고 딱 이제 잘라버리는 경우 있죠. 독불장군이라 부르는데 몽리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됐어 그만해. 이제 말이 대화가 합리적인 토론이 되다 보니까 설득되고 자신의 의견들이 막히고 지게 되니까 판을 엎어버리는 경우죠. 바둑을 두다가 장기를 두다가 이런 판 엎어버릴까요? 그러면 게임하다가 내 기분 나쁘다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엎어버리면 그 사람 게임에 다시 참여시키기가 어렵겠죠. 아니면 참여시키고자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기는 게임만 하려는 것. 이거 독불장군이고, 그리고 고집쟁이죠. 몽니 부리는 사람이죠. 게임에서 자기만 이기려 하지만 안 되는 거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근거 제시를, 동의할 수 없는 근거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 근거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합리적인 토론의 자리에서 이제 대화하기 힘들어집니다. 합리적인 토론이 되지 않는 상대를 만났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내 하는 분이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 끝이 없이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 상대 의견을 듣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인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못 견뎌서 피해버리죠. 안 그러면 풍자나 위협, 조롱과 같은 방법을 써야 하는데, 나중에 쇼펜하우어 토론회 법칙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요. 근데 어렵죠. 이런 경우. 또 선배일 경우, 또 나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관계를 흐트릴 것인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사실은 이 근거 제시의 원칙 없이 그냥 마구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식, 조금 어렵지만 좀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좋겠죠. 풍자나 위협이나 조롱하면 관계가 깨지겠죠. 관계 깨져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고요. 근거는 뭐냐면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따라야 가야만 합니다.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거나 읽은 것입니다. 근거를 제시할 때, 그 정보를 이야기할 때, 내가 경험하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간접적인 것이죠. 인용한 것들인 것인데,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상대는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 보다 분명한 증거를 요구할 것이고 의심할 겁니다. 네가 경험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라고 물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 정말 환희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환희 대신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좋았다, 그 맛이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맛이 밋밋했다, 맛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밥 먹으러 가자, 그 집밥은 너무 맛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맛있다라는 그것이 그 개인적 경험이 강력한 근거가 되고 주장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겠죠. 당신 입맛에만 좋은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입맛에 맛 없으면 어떡합니까? 억울하고 복장 터지는 상황이라도 개인적 경험이 무조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경험은 와전될 수 있고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논거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직접적인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와전되거나 왜곡되거나 굴절될 수 있는 거죠. 하물며 들은 것이나 읽은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을 잘 수긍하겠습니까? 간접적인 것들, 그죠? 이럴 때 보태줘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전문가의 의견과 견해와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맛집에 소개함에 있어서 되게 유명한 사람, 공인으로 인정된 사람이 등장해서 이게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 집은 정말 기가 막힌 집입니다.
이 집 맛을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반드시 맛보셔야 합니다라고 추천하잖아요. 책 보면 추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 책 좀 인정한다, 보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그 호응을 얻는 것처럼 이 전문가의 의견이 덧대지면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들 때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 경험도 있지만 개인적 경험들에 대한 의심들을 품는 사람들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죠. 논문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인용문들을 가지죠. 인용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권위야라고 해서 인용 없이 그냥 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죠. 그렇게 이미 인정받은 사람은 드물고 처음에 논문을 쓰거나 학위 논문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은 많은 글들을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많은 논거들을 들기 위해서 각주로 또 미주로 많은 인용문들을 가져오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인정하는,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된 그림, 주장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근거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가져옵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취급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직접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손 씻기가 코비드19 예방에 도움된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손 씻는 것이 코비드19의 정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비드19와 손 씻는 것과 연관성을 직접 경험했습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아시는가요? 코비드19와 맞닥뜨려서 손 씻는 것을 임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확실하게 이해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전문가들, 의사들,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예방에 도움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납하고 설득당한 거죠. 받아들이고서 어떻게 한 겁니까? 손 씻기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용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 범주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극히 일부예요. 이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공부 과정들, 교육 과정들, 왜 그런 교육 과정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서 교육자들의 어떤 합의된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된 것들을 통해서 수학하고 공부하죠. 그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하지만 꼭 전문가들의 의견만이 늘 진리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의 귀를 기울이냐면 그쪽 방면의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의사한테 가면 아무리 똑똑한 인문학자고 철학자여도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내가 모르니까 그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이 약 꼭 먹으라 그러면 아기처럼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죠. 전문가들의 견해를 우리는 대단히 많이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전 광고, 또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런 것을 먹으면 이렇게 운동하면 몸에 좋습니다. 이런 것을 먹으면, 비타민 D, A, 면역력, 이렇게 쭉 얘기하면 그런 곳의 마음들을 들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따라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견해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이 바로 언론인데요. 누구누구에 의하면 이라는 논거를 많이 가져와 사용합니다. 이전에 전문가의 의견에 있는 커다란 허점에 대해 살폈죠, 우리가. 모든 전문가라고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니죠. 앞선 강의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참조하면 좋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전문가가 맞는가? 전문가들은 사실은 언론에 노출되거나 방송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 분야에 매달린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어떤 활동하기가 드물어요. 힘들어요. 진짜 전문가들은 연구하느라 시간들이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밖에 나와 대표하는 한 사람 정치하는 협회장, 대표, 의사 대표, 무슨 대표 하는 사람들은 그 전문가 집단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들을 하는 대변인들이지 실제 전문가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가 맞는가를 살펴야 되고 전문가의 영역들, 그 영역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철학자가 예전 같으면 철학자나 과학자나 서로 일치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철학자와 과학을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요.
그죠?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미학을, 예술하는 사람이 과학을 이야기하면 잘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떤 그 미학의 영역, 전문가 영역이 아닌,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역할을 행사하는 것들에서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들이 많아요. 그것이 어떤 전문가 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항상 진리거나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견들이 있는지 살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어떤 그 협회에 속하지 않았는지, 어떤 로펌에 속하지 않았는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섹트에 속한 것이 아닌지를,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이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편의 입장도 고려해야만 하죠. 그래서 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근거로 드는 것이 개인적 경험들도 들지만 대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어디 보니까, 어디 뉴스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비타민C 자주 먹어야 한다더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데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이 근거에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게 네 가지 부분, 전문가가 맞는지, 그 영역이 부합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견은 없는지, 그리고 공정한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들어야 여러분 그 바른 근거로 전문가의 의견을 가져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논란의 근거,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논정은 주장과 다른 새로운 근거를 제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논란거리를 근거로 삼는 일은 제자리에 맴도는 일로 입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정이 헛바퀴 도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입증해야 할 주장을 도리어 근거로 가져다가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 이 오류를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쳇바퀴 돈다 해서 순환 논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거죠. 그 대장금 드라마에 나오는 장금이가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양념된 것을 먹고 나서 무엇으로 한 것이냐, 그 재료가 뭐가 들어갔냐 얘기할 때 이렇게 권력의 한 중심에 있던 그 여식은 설당이라 표현했죠. 근데 장금이는 홍시라고 표현하죠. 저는 제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죠. 순환 논정이라 말할 수 있죠. 홍시 맛이 났기 때문에 홍시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이해하죠. 왜 홍시 맛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정상국 웃고 마는데 주장과 근거가 일치하는 거죠. 홍시 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홍시 맛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주장과 근거가 동일한 거죠. 근거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성결 문제를 문제 요구의 오류가 발생한 거죠. 주장을 근거로 삼는 경우 순환 논정,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웃게 되죠. 이런 경우를. 근데 주장하는 사람은 이걸 모른 채 그렇게 주장하면 이제 웃음거리가 되겠죠. 저 국회의원은 왜 공짜로 기차를 타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답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은 원래 다 그래 라고 대답했다 쳐요. 국회의원은 모두 공짜로 기차를 타고 다녀도 된다.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공짜로 기차를 타도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국회의원은 다 그래 라는 표현 속에는 국회의원은 모두 공짜로 기차를 타고 다녀도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이고 저 사람은 공짜로 기차를 타도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질문을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공짜로 기차를 탄다는 것을 몰라서 새롭게 알고 나서 그렇게 물은 것이라면 설득될 만한 이야기겠죠. 국회의원은 원래 다 그래 라고 말하면 국회의원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권리가 있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의도가 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라면 설득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전칭 진술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 문제의 의미가 다를 때 설득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입증의 원칙을 계속 살피는데요. 논정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거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과 권리가 있겠죠. 논쟁으로 주장을 입증할 책임과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상대가 논쟁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방해해서도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입증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이죠. 네. 우리는 입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삼류저널에서 뇌물수수 의혹이나 여타 의혹을 근거 없이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카드라 통신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는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의혹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삼류 여러분 뭐 저널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카드라 이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뭐 잘 입증 안 하죠. 뭐 근거를 들어와서 그 뽑아와서 그 막 사용하니까 그런 입증할 의무가 뭐 이렇게 입증을 하면 공신력 있는 기구가 되겠죠. 그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책임을 다하는. 근데 바르게 논정하고 상대를 설득하기를 하려면 입증의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죠.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의혹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의혹을 한 것과 뭐 제시할 경우에 그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그 논정이라는 게임에서 누가 입증의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일과 같아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 중에 토론 상대가 있잖아요. 누가 입증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져야 되죠. 내가 먼저 주장을 했잖아요. 이렇다라고 주장했으면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입증할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있는데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입증의 권리. 입증의 권리는 입증의 책임만큼 토론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론 중 때때로 입증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상대가 입증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증할 기회를 박탈하려고 빼앗으려고 예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논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말싸움과 다르죠.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되고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되려면 규칙에 합의한 사람들만 참여해야 사실은 옳아요. 그걸 방해해버리고 판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주장해서 입증하려 하면 그것을 틀어막고 방해하고 해방하면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없겠죠.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토론 중에 닥쳐, 집어쳐, 그만해, 됐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입증의 권리가 박탈되는 거죠. 내가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제시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막히면 토론이 제대로 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논쟁의 진행과 입증을 방해하면 제대로 된 서로를 설득하는 토론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입증의 원칙에는 입증의 권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입증해야 되냐 문제죠. 입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토론함에 있어서 입증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증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는 상대 토론함 중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첫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의 책임을 가집니다.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근거 제시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차례로 제시하면 입증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주장을 했잖아요. 새로운 화두를 끄집어내고 주장을 했다면 그 주장에 맞는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950년이죠. 미국의 메카시즘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메카시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미국 국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고 어떤 입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혹이죠.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소련과 서로 경쟁하던 체제 속에 냉전 체제로 들어간 상황에서 메카시라는 국회의원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입증하지도 않았어요. 그 논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미국 사회의 가계에서 공산주의자, 세계에서 공산주의자 추방운동이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미국 전역이 광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입증하지 않았죠. 입증이 책임을 지지 않았어. 이런 경우가 허다 사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누구는 빨갱이다라는 주장을 했다면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되죠. 카드라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왜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니면 빨갱이인지를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할 책임을 주장한 사람이 져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도 입증하지 않아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그 말로 인해서 일었던 광풍과 그 폐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이런 아니면 말고 하는 언론 행태는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입증해야 합니까? 첫째는 주장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의 책임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보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난 특이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 입증의 책임을 지립니다. UFO가 있다거나 인간이 윤회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근거나 입증을 제시할 책임을 지닙니다. 어떤 보편 타당한 상식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상식적인 것을 벗어난 내용을 주장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입증할 책임을 지니는 거죠. 윤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무지에 호소하면 논증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입증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무지에 호소를 하면 안 되지만 책임이 없는 쪽에서는 호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장한 것이 아닐 때는 호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윤회를 하지 한다는 것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하거나 공격하는 이가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에 비해서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김정은이 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누군가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옳습니다. 카드라라고 얘기하고,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다 쳐요. 그러면 사망했다는 증거들과 근거들을 입증을 좀 해야 되죠. 그 입증의 책임을 발표한 사람이 줘야 되죠. 근데 지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서 마음들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자보다 강자 쪽에서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재판을 청구했다면 청구한 사람이 빌려준 사람과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범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채택하죠. 은행과 개인을 볼 때 은행이 힘이 있습니까? 개인이 힘이 있습니까? 은행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빚을 졌다고 청구할 경우에는 그 빚을 청구하는 기업에 강자가 있죠. 강자가 이 개인의 빚을 졌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죠. 강자가 정보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입증해야 되는 거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채택하죠. 법정에서 검사가 네가 무죄라는 걸 증명해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묵비권이 있잖아요. 말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입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고소하는 사람. 이 사람의 형량을 먹이기 위해서 고소하는 검사 입장에서, 경찰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누가 입증합니까? 강자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까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조차 필요가 없죠. 묵비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 쪽에서 입증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권적인 거죠. TV 보면 저 사람 살인사건 한 거 맞고 N번방 사건에 어떤 출연하는데 이 증거를 드러낼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면 밝혀지기 때까지는 못해요. 그 사람을 어떤 재판에서 어떤 형량을 못 먹입니다. 왜냐하면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검사 측에 있기 때문이죠.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죠. 답답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누가 입장에 책임을 집니까? 약자가 아닌 강자가, 힘 있는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이 맞죠. 넷째는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위험의 문제는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증명하기보다는 제기받는 쪽에서 안전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불이 났다고 119에 전화했는데 불이 났다고 증명해보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발칵 뒤집힙니다. 안전의 문제, 위험의 문제, 위협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없는 거죠. 얘기하면 바로 위협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조처가 이루어지죠. 아직도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986년입니다.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 실시간으로 보다 폭발하는 걸 보았는데요. 발소 75초 만에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로켓 부스트로 이어지는 고무조각에 대해 부품 생산하던 모턴 티어콜사 엔지니어들이 이 부품의 고무조각의 폭발의 위험성, 이게 탱크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에서 폭발의 위험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 엔지니어들이. 근데 경영자들이 이를 묵살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위협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위험의 문제에서는 엔지니어가 입증할 책임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반대로 발사가 안전함을 입증해야 될 책임,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또 발사하는 입장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지, 위협의 문제잖아요. 위험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폭발해서 가족들이 울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전의 문제에서는 또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전국이 어지러웠습니다. 수입을 강행하려 했던 업체와 이를 허가하려는 정부가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괴담으로 폄하하면서 강행한 일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었지만 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괴담이라 말하면서 이 입증의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선동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입증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죠. 비슷한 예로 GMO,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던 농민들에게 위험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려는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농부들에게 GMO의 해로움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위험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힘 있는 정부가 그 위험에 대한 위협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야 될 필요가 있죠. 광우병 파동에 대한 부분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증명을 해설 통해서 설득해야 되겠죠. 그런 설득의 작업이 없이 강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약자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을 허가하려는 정부에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국민들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원칙입니다. 논점 일탈 금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논점이라 부르는데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논점 일탈이라고 말합니다. 논정의 근거를 제시한다고 해서 언제나 주장이 지지되는 것은 아니죠.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논점 일탈이란 관련이 없는 근거를 이용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줌마가 너 하숙비 안 내냐? 라고 물으니까 하숙생이 아주머니 오늘따라 굉장히 이쁘시네요. 똑똑한 친구 같죠, 그죠? 논점을 이탈했죠. 하숙비 안 되냐? 하숙비 문제인데 아주머니 오늘따라 이렇게 이뻐 보이세요? 화두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렸죠. 논점을 탈출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죠. 논점 일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제 관련 일탈이고 둘째로는 증거 관련 일탈입니다. 주제 관련 일탈은 아줌마와 하숙생의 경우처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요놈 봐라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기분은 좋지만 논점 일탈에 돌아와서 너 그런다고 하숙비 문제가 해결되냐 하고 바로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들킬 수 있죠. 요놈 봐라 요놈 이러면서 이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제 관련 논점 일탈이 아니라 이 증거 관련 논점 일탈이면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장 보면 불법 다운로드를 단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가 수준이 너무 낮거나 비싸기 때문이다. 근거를 댄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거가 잘못됐죠. 불법 다운로드를 단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의 내용에서 불법 다운로드라는 주제에는 일치하지만 증거 관련성에서는 음악 수준 낮는 것과 불법 다운로드 허용 근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논점 일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거 제시와 확인의 원칙에 따라 논정에서 근거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야만 합니다. 아무리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와 자료들을 모아도 주장과 관련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바른 논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학에서 사람의 호소, 또 감정의 호소, 무지의 호소를 논점 일탈의 오류 중 하나로 취급하지만 무조건 오류로 단정하는 건물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비의 원칙으로 역지사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서 허수아비의 공격의 오류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논정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논점에서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절차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논점과 관련이 있다 없다는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누구가 근거를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논점 일탈이 아니라고 근거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점 일탈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시한 근거와 반대로 생각해보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역지사지의 방법이 여전히 유효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 근거가 내게 볼 때 논점 일탈처럼 보이는데 증거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주장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논점의 근거가,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여성이었던 장상실을 임명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 이전에 장상시가 최초로 여성 국회 국무총리가 될 뻔했어요. 야당의 반대로 인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불발되었습니다. 첫 여성 총리가 무산된 순간인데요. 통과되지 못한 이유 중에 위장 전입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대통령 부재 시에 이제 대통령 대행으로 국군을 통솔해야 될 자리가 국무총리인데 대통령 부재 시에요. 여성이 어찌 국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느냐가 주 반대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반론을 제기하죠. 장상 씨가 여성인 것은 맞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근거가 국방에 대해 모른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를 따지었습니다. 논점 일탈이 아니냐. 그런 어떤 국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역지사지로 뒤집어 봅시다. 그 자리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보면 남자들이 군대 2, 3년 군복무를 했다고 해서 국방을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군 복무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거를 뒤집어서 남자에게 대입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성이라서 국방이라고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남자로 뒤집어 봐도 국방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방법으로 논점 일탈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서 장상씨는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예를 들어 봅시다. 찬성입니다. 인터넷의 악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실명제를 실시하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악플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명제로 전환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고 억압받을 위협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이유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찬성 입장에서 악플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정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악플로 인해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다 치면 이것도 논점 일탈의 주장입니다. 이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미 악플의 피해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플의 피해를 모르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논점 일탈의 근거가 되겠죠. 논점 일탈에서도 자비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논점 일탈의 주장이 있을 때에도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곧바로 오류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성급한 일이고요. 대화를 통해 진행되는 토론에서 상대방이 논점에서 벗어났을 때 쾌재를 부르며 약점을 잡아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논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질문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근거를 드시는 것이 논점과 그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비의 원칙이 준수되면 좋겠죠. 영화 건발은 너무해라는 주인공 엘은 로스쿨 학생이었는데요. 그녀는 법정에 사건을 하나를 맡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아버지의 딸을 신문하는 중이었는데 엘은 딸에게 총소리를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그날 아침에 운동하고 미용실에서 파마한 후에 집에 와서 샤워하느라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엘은 딸에게 파마를 몇 번 했냐고 물었을 때 상대 변호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논점 일탈이라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이 사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논점 일탈입니다라고 제지하고 났으니까, 그러나 판사는 계속 신문을 이어가라고 허락했습니다. 26세에 따른 매년 1년에 2번씩 파마를 했다고 말했고요. 파마 후 샤워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통해 딸의 거짓 진술을 받아내게 됩니다. 논점 일탈이라고 질문을 제지당했다면 법원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논점 일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이었죠. 거기서 바로 제재해버렸다면 아마 그 범인을, 그 딸이 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활한 논점 일탈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의도적으로 논점에서 일탈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논점을 흐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008년 미국 쇠고기 협상에서 문제로 촛불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을 때 여기에서 논점은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혹은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가 먹을 때 안전한가 하는 것이 시위와 항의의 촛불 집회의 논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논점을 촛불 시위의 불법성을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논쟁의 주제를 어떻게 바꿨냐면, 일탈을 했냐면 그 쇠고기의 협상과 공정한 협상과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위의 불법성과 그것이 합법성이냐, 이거 가지고 논점 일탈을 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대도적인 보도를 하고 유리한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보도를 했죠. 이런 교활한 논점 일탈이 많죠. 정치인들의 모르쇠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논점을 회피하거나 논점 일탈은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 그냥 모르쇠로 그냥 일관하거나 말을 다른 주제로 바꿔버립니다. 상대의 인신공격을 하거나 다른 말을 돌리게 하거나, 증거 관련성을 물론이고 주제 관련성도 없어진다는 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을 돌려버리면 끝나버려요. 토론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논점 일탈을 해버리면 화두가 돌아가 버립니다. 사회자가 그것을 논점 일탈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리지 않는 한, 또 그렇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어려워지죠. 축구 게임 중에 지지 않거나 이기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공을 빙글빙글 자기 영역에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쩔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논점 일탈, 고의적인 논점 일탈, 토론에 있어서 굉장히 악순매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13강에서는 토론술 있죠.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토론할 때 말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쇼펜하우어의 토론술과 토론 권법과 야마모토 무사시의 권법의 관계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요. 또 남은 시간을 통해서 논리적 글쓰기에 대해서 13강 이어서 14강까지 이어서 글쓰기에 대한 내용들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